미국의 기준금리를 말씀드릴 때 영래포 금리는 하단을 지지하고 지준불이율은 상단을 방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초록색이 연준의 기준금리죠. 연방 실효금리입니다. 빨간색은 보시는 것처럼 지준불이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ORB죠. 그리고 파란 선은 영래포 금리입니다. 연준은 실효 연방 금리를 조절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영래포는 하단으로 그리고 지준불이율은 상단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단기거래 시장에서의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충격, 붕괴, 마켓 크러쉬 관련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부족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죠. 한마디로 돈을 빌릴 때 제때 빌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유동성의 부족 현상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단기거래 시장입니다. 이 단기거래 레포 시장에서는 전체 시중자금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헤지펀드가 국채 숏을 칠 때 국채를 받아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단기거래 시장에서 채권을 갖고 현금을 조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조달하거나 운영하는 거래 시장, 이 레포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 19년도의 금리 인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19년도에 QT를 하면서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기거래 시장의 취약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거래 시장의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실효 연방 금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 영래포와 지준불이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IORB, 처음에는 IORB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요. 보시는 차트는 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는 구간이었습니다. 08년 정확하게 10월 무렵이죠. 당시는 IOER이라 그래가지고 초과 지준 불이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연준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예치했을 때 초과해서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 초과 지준 불이율 IOER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이게 생겨난 게 08년 10월이고요. 이게 나중에 와서 21년 보시는 것처럼 21년 7월 달이죠. 이때는 이 보라색과 빨간색이 바뀌잖아요. 이게 이름이 바뀝니다. IORB.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초과 지준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이 보라색일 시절에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 08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21년까지는 지급준비금에 지급되는 이자 따로 있었고 초과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분류했었다가 21년 7월이 되면서 이걸 그냥 하나로 퉁으로 이제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이 IORB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준불이율 정도가 되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단은, 이 IORB는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보라선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선이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08년도 때 일단 연준은 유동성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단기거래 시장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처음 이 IOER을 만들어 온 것이죠. 레포 금리를 어느 정도 단기거래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쭉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윗단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실효 연방 기금 금리, 한마디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단기금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뜻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장에서의 금리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원인은 보시면 이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IOER, 지금은 IORB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준불이율은 은행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경우는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이 IOER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은행이 아닌 단기거래 기관은
이 정도의 이자를 연준한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급준비금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아닌 비은행 단기자금 조달 기관은 결국에는 이 높은 이자율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단기거래 금리 하단이 이렇게 뚫려버린 모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 유동성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러다가 보시면 13년 들어서 8월 이 파란 선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래포입니다. 그러니까 영래포가 생긴 게 2013년 8월 무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대상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단기거래 기관을 대상으로 영래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기준금리 하단은 영래포가 막아주고 상단은 이 지급준비율이 막아주는 이런 모습으로 단기거래 시장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2013년 9월, 8월인가요? 이 무렵부터 연준의 영래포가 도입이 되었죠. 그러니까 시중에 MMF 자금이 연준을 대상으로 연준의 채권을 받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채권이 연준에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은행의 경우에는 이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IOER, IORB 이 지준불이율에 해당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에 넣어놓는 연준의 계정에는 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대신 영래포는 은행 이외에 비은행 단기거래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래포를 기준금리 하단 지지, IOER, IORB 지준불이율로 이렇게 상단을 방어하는 이런 모습이 안정적으로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입니다. 2019년 금리 인하를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파월의 발언 때문에 그랬죠. 파월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2019년도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미 기준금리 인하 전에 유동성 부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안정적인 단기금융 컨트롤 범위는 요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영래포가 하단, 지준불이율이 상단, 그 안에 실효금리가 유지되는 이런 그림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지준불이율을 넘어서는 이 초록색 선을 보실 수가 있죠. 실효연방금리가 상단을 상회한 것입니다. 이게 나온 게 2019년 3월, 최초 나온 게 3월이고요. 4월, 5월 달에 나왔죠. 그리고 2019년 금리를 내린 게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이미 유동성 부족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는 2019년 7월 금리 인하를 선제적 금리 인하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기준금리, 실효연방금리가 단기금리의 적정 통제선을 뚫고 상회하는 일이 먼저 몇 달 동안 계속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3월 달에 조짐 보였고 4, 5월 계속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었고 계속 범위를 뚫고 유동성 부족 시그널이 잡히자 7월 달 연준은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낮춥니다. 그때 당시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그런 결정이었고요. 그래도 보시면 단기금리 통제선 안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2019년 9월에 레포 시장의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발작이 생기고 나서야 연준은 QT를 포기하게 됩니다. QT를 계속 진행하다가 이때가 언젠가요? 2019년 9월. 정확하게 일치하죠. 연준이 깜짝 놀란 그런 레포 시장의 발작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7월까지 계속해서 양적 긴축을 이어오던 연준이 단기거래 시장의 발작이 일어나자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양적 완화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코로나 국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기거래 시장이 먼저 글쎄요 코로나라는 시장의 변화를 알아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음모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고 중요한 것은 2019년도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닛 옐런 당시만 하더라도 수익률 곡선 역전은 역사적으로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잘못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무렵이 이때였죠. 뭐 항상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될 때마다 이번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년 코로나라는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단기 거래 시장의 유동성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기 직전까지도 당시에는 QT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시중에 국채가 쏟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RP 거래에서의 담보물은 국채입니다. 뭐 증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국채 금리, RP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QT를 하게 되면 이 RP 금리의 상승 요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고 연준의 보유자산, 국채를 축소하게 되면 결국 시중에 공급되는 국채 물량은 더 많아지게 되고 이는 RP 금리의 상승으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레포 시장의 발작이 지금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언제든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2019년 레포 시장의 발작 이후에 연준이 화들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하나의 미세 정책 기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상설 레포 기구예요. RP 거래를 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할 때 연준한테 돈을 빌려라 이런 창구인 겁니다. 19년 그런 레포 시장 발작 이후에 연준은 이 상설 레포 기구를 좀 활성화했고 더불어서 통화 스웨프까지 이게 피마랄에서 외국 계정에서 RP 거래를 할 수 있는 창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통화 수합과 함께 상설 레포 기구가 이때부터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급할 때 연준한테 돈을 빌리라는 대출 창구가 생긴 거예요. 뭐 이게 생기면서 뭐 낙인 효과다 뭐다 뭐 여러 번 뭐 부작용도 뭐 여러 가지 뭐 생길 수 있다고 했지만 정말 죽기 직전에는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당장 돈을 빌려야겠죠. 하여튼 이런 창구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23년 SBB 또 왜 이런 창구를 이용하지 못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뭐 어찌됐든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빌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제도가 이때는 BTFP로 비공개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막투막으로 시가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액면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기도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단기 거래, 단기 자금 거래에서의 부족한 상황을 연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레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재할인 창구죠. 자금 조달 창구, 재할인 창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생긴 BTFP도 있고요. 한마디로 연준을 통해서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촘촘하게 더 생기고 있는 거예요.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연준의 확고한 의지가 계속 이렇게 세부적인 정책으로 보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한 유동성 통화 정책이 계속 보완이 되면서 2019년 9월처럼 아까 말씀드린 레포 시장의 발작처럼 기준금리 상단을 깨고 상승하는 일은 사실상 이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거래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갑자기 시그널이 잡힐 가능성은 저는 낮다. 현재는 높게 보고 있지 않고요. 따라서 그거보다는 적정 지급 준비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의 완충 여력을 판단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동성 부족, 단기거래 시장의 레포 시장의 발작처럼 금융시장의 붕괴 폭락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사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실물 경기 둔화 위축 소비 투자 감소 뭐 이런 쪽으로의 실물단에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강도 높게 집중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네, 오늘은 2019년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 대응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동성 부족 시그널이 먼저 잡혔던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연준의 미세한 유동성
통화 정책들, 특히 RP 제도라든지 재할인 창구, BTFP 등을 통해서 언제든 국채를 들고 있으면 급할 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촘촘한 제도들이 19년 발작 이후 또 생겼다. 그리고 영래포와 지준불이율 상단을 통해서 단기거래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등등을 통해서 레포 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